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인천에 신명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기이한 꿈을 하나 꾸었지요.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5살쯤 돼 보이는 여자 아이를 데려오는데 아이의 얼굴에는 입이 11개나 있어 보기에도 놀랍고 괴이하였습니다. 꿈속의 노인이 신생에게 말하였지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네의 배필이 되어 백년해로 할 것이니 잘 보아두어라. 참으로 이상하게 그지없는 꿈이었습니다. 훗날 신생의 나이 19이 되어 이웃 고을의 교수와 혼례를 치렀지요. 그런데 신생의 아내는 2 아들을 출산하고 병을 얻어 혼인한 지 10여 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생은 남겨진 2 아들을 정성껏 길렀지만 집안에 여자의 손길이 없다 보니 늘 마음이 쓸쓸하였지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새 부인을 맞이하려 하였으나 사람의 인연을 잇기란 쉽지만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신생의 나이 40이 되어 마침 아는 친구 가운데 영변 고을원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 그에게 가서 며칠 한가하게 얹혀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는데 하루는 또 꿈에 예전에 그 노인이 입이 11개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미 다 자란 처녀였지요. 이 아이가 이미 다 자랐으니 이제는 자네에게 시집을 보내겠네. 참으로 신묘한 꿈이라 잠에서 깬 신생은 더욱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며칠 뒤 동원에 앉은 채 심심하게 앉아있던 신생은 갑자기 가는 배를 쓸 일이 생겨 아전을 시켜 물색해 보게 하였지요. 혹시 가는 배를 구할 수 있겠는가? 워낙에 귀한 것이라 쉽지 않은데. 염려 마십시오. 이곳에 향관집 처녀가 있어 가는 배를 짜는데 고을에서는 극상품으로 치고 있사옵니다. 이번에 짠 것을 이제 배틀에서 내린다 하오니 좀 기다리옵소서. 정말 얼마 안 있어 아전이 가는 배를 사다 바치는데 짜여진 배의 실이 가늘고 치밀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지요. 신생은 그 배를 보며 감탄하여 물었지요. 이 배를 짠 여인이 대체 누구인가? 참으로 대단한 솜씨일세. 원래 이곳 향관이었던 사람의 소녀로 길씨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 삼촌에게 몸을 의탁하고 살고 있는데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도 시집을 가지 않고 길쌈과 바느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서녀라는 것을 알자 신생은 문득 여자를 부처로 맞아들일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후 신생은 여자의 집과 가까이 지내는 고을 사람을 친하게 사귀어 다리를 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의 청혼에 여자의 삼촌도 기꺼이 승낙하였지요. 신생은 곧 혼인 예물을 갖추어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자는 길쌈 솜씨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막상 보니 인물 또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예뻤지요. 더욱이 여인의 행동거지며 인사범절을 보아도 완전히 한양 귀한 집안의 얌전한 교수라 신생은 몹시 기뻐 오히려 과분한 여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입이 11개란 길씨를 가리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0십자 아래에 한일 자를 쓰고 그 아래에 입구자를 합하면 길할 길 자가 되니 정녕 하늘이 정해놓은 연분인 셈이었지요. 꿈속 신선이 맺어준 인연이니 그 깊은 감회와 도타운 정은 첫날 밤부터 남달랐지요. 그렇게 길씨와 며칠을 묵고 신생은 길씨에게 가마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돌아온 신생은 일에 부대끼다 보니 이럭저럭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지요. 그래도 길씨는 항시 몸가짐을 조심히 가지고 신생을 기다리는지 지게문을 열고 뜰하게 나서는 것도 반드시 외간 남자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야 발을 내디디곤 하였지요.
반면 길씨의 삼촌은 신생을 3년이나 기다렸으나 소식조차 끊겼으니 이제는 신생을 더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길씨를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라도 넘겨줘야겠다 생각하였지요. 그때 제 너머 운산 땅에 길씨의 오촌 당숙집이 있었습니다. 이때 운산 고을의 사또는 젊은 무관으로 내심 첩을 하나 두고 싶어 매양 고을 사람들에게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의 삼촌과 오촌 당숙은 여인을 운산 고을 사또에게 첩으로 시집보낼 꾀를 내었지요. 그날로 여인의 당숙은 작정하고 관아에 드나들었습니다. 운산 사또 또한 이야기를 듣고 옳다커니하여 혼인날까지 받아두고 계책을 빈틈없이 세웠습니다. 하루는 여인의 당숙이 여인을 찾아와 따뜻이 안부를 묻고 나서 말하였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사실 내게 부탁이 있어 왔단다. 무슨 부탁이 온데 이리 뜸을 들이십니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내 아들이 장가들 날이 멀지 않은데다 또 신부가 입을 옷도 만들어야겠는데 집에는 바느질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잠깐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숙부님, 제가 혼인하여 서방님을 고향으로 먼저 보내고 지금 3년째 가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서방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숙부님 댁이 비록 가깝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고을이오니 절대로 가벼이 오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신생의 허락을 받아오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며칠 뒤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 신생의 글씨를 본떠 가짜 편지를 써왔지요. 내용인즉 가까운 친척의 일이니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신생의 편지까지 읽고 보니 더는 거절할 수 없어 당숙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며칠간 부엌일과 바느질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 집 남자들과는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없이 다소곳이 일만 착실히 할 뿐이었습니다. 당숙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되어 며칠 후 고을 사또가 여인의 용모를 엿보러 당숙의 집으로 방문하였지요. 여인은 고을원이 온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날이 저물어 불을 켤 때가 되자 당숙의 맏아들이 여인에게 말을 붙였지요. 누이는 언제 봐도 벽을 마주하고 등불에만 다가앉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며칠 동안 수고했으니 잠깐 쉬며 나와 이야기나 합시다. 나는 필요하지 않으니 어서 말씀하시오. 나도 귀가 있으니 걱정 말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밖에서는 고을 사또가 여인의 얼굴을 보려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고 있었는데 여인이 늘상 벽만 쳐다보고 있으니 당숙의 맏아들이 사또에게 여인의 얼굴을 보여주려 말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좀처럼 몸을 돌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 당숙의 맏아들이 능청스럽게 여인에게 바짝 다가앉았지만 여인은 한쪽으로 몸을 돌려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남녀간의 구분이 뚜렷하거늘 어찌 이리 무례한 행동을 하시오이까. 이때 고을 사또가 창틈에 눈을 대고 엿보다가 다행히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기쁨과 놀람을 이기지 못하였지요. 여인은 화를 내다 노기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문을 밀어젖히고 마루에 나와 앉아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남자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상한 생각이 들어 여인이 가만히 엿듣고 있노라니 자기에 관한 소리가 분명하였지요. 보던 바 참으로 절세길세. 한양 안에 한다 하는 미인도 그에게 되면 어림도 없겠네. 여인은 그제야 고을 사또가 이 집에 온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쿵닥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만 정신을 잃고 엎어졌다가 한참 만에야 일어났지요. 날이 밝자 여인은 하던 일을 집어던지고 당장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당숙은 그제야 사실을 말하며 달랬지요. 그 신생이란 사람은 집이 가난한 데다 나이도 많았으니 머지않아 저 세상 사람이 될 게 아니냐? 게다가 집도 멀리 있어.
한번 간 뒤로는 소식조차 감감하니 너를 버린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너는 한창 나이에 꽃다운 몸이니 잘 사는 집에 들어가 부귀영화를 왜 못 누린단 말이냐? 이 고을원으로 말하면 젊은 무관으로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다. 너 같은 처지엔 바라지도 못할 사람인데 굳이 마다하고 일생을 그르치려 한단 말이나. 당숙은 가머니설로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하였습니다. 여인은 그럴수록 분이 치밀어 올라 기상이 서리빨 같아지고 말은 갈수록 거세져 앞뒤를 가리지 않았지요. 여인이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자 당숙은 다른 방도가 생각나지 않고 고을원에게 혼이 날 것이 두려워 아들들을 시켜 여인을 묶어 억지로 끌어다 곁방에 가두게 하였지요. 당숙의 아들들은 방문에 쇠를 단단히 잠그고 겨우 음식이나 내고 드리게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을 기다려 강제로라도 고을원에게 안겨줄 심산이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방에서 울고불며 욕을 퍼부을 뿐 음식이라고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니 얼굴이 초췌해지고 기운이 다 빠져 운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삼배가 눈에 띄었지요. 여인은 그것으로 가슴에서 다리까지 온몸을 둘둘 묶어 뜻밖의 욕을 막으려 생각하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 원수의 손에 고스란히 죽느니 차라리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 원한이나 풀리라. 그러자면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 기운을 돋우어야 하겠다. 계책이 정해지자 여인은 당숙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힘도 다하였으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어 뱃속에 굶주림을 달래고 상한 몸을 추세우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숙은 여인의 말에 반신반의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손뼉을 쳤지요. 그날부터 진수성찬을 잔뜩 차려 문틈으로 들어보내며 여인을 달래느라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틀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니 이제는 기운이 났지요. 그날 저녁은 바로 혼인날이었습니다. 여인은 당숙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모시고 살 서방님인데 손수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싶습니다. 당숙은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여종 하나를 붙여 감시하도록 하여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런데 여인은 음식을 다 하고는 몰래 허리춤에 식칼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을원이 사랑방에 와 앉아있으니 당숙은 부엌에 있는 여인을 불러냈지요. 그런데 그때 부엌문이 열리더니 식칼을 휘두르며 여인이 벼락같이 뛰쳐나왔습니다. 놀란 당숙이 뒷걸음치다 넘어졌고 당숙의 맏아들이 맞받아 나갔다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가떨어졌습니다. 여인은 온 집안이 떠나갈 듯 부르짖고 펄펄 뛰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러댔지요.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고자 날뛰니 누가 감히 그 칼을 막아서겠습니까? 집안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져 유혈이 낭자하건만 누구 하나 여인의 앞을 막아서지 못하였지요. 사랑에 있던 고을원이 그 모습을 보자 혼이 나가 정신이 아찔하고 오금이 저려왔지요. 그러니 미처 사랑방 안에서 나서지도 못한 채 방문을 꽁꽁 닫아매고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뒷마루로 뛰어오르더니 닫혀있는 방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다가 그래도 열리지 않자 있는 힘을 다내어 문짝을 모조리 부숴버렸지요. 그러고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고을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하게 호령하였습니다. 내가 나라에 두터운 은혜를 입어 고을원으로 되었으면 힘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옳은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도리어 약한 여인이라고 업신여겨 위세로 겁탈하려더니 내가 무슨 사람이냐. 고을의 흉악한 무리들과 한 짝이 되어가지고 양반집 부녀자를 백주에 겁탈하려더니 이는 짐승도 낯을 붉힐 일이여 허늘 땅도 용납치 못할 일이다. 내 이제 내 손에 죽더라도 기어이 이 손으로 너를 죽여 가슴에 맺힌 분을 풀리라.
마디마디에 칼날 같은 위엄이 서린 도도한 기상은 서릿발을 무색해 할 지경이었습니다. 꾸짖는 소리가 온 마을을 들었다 놓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앞뒤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탄식하였습니다. 사내들은 분을 못 참아 부르짖으며 덤비고 여인네들은 여인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지요. 당숙부자는 숨어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생각을 못하였고 고을 사또는 그저 방 안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할 뿐이었습니다. 실은 부인의 이토록 높은 철계를 모르고 도적에게 쏘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 마땅히 그놈을 죽여 부인에게 사죄하리다. 그러니 부인은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고을 사또는 아전을 꾸짖어 주인을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숙이 끌려오자 고을 사또는 대뜸 길길이 뛰며 볼길을 매우 칠하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사정없는 매질에 살이 터지고 피가 튀어나왔습니다. 고을 사또는 그 틈에야 겨우 빠져나와 광가로 도망치듯 돌아가고 말았지요. 이웃 사람들이 여인의 삼촌 집의 소식을 알려 여인을 데려가게 하고 신생에게도 사람을 띄우며 이 사건의 사연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판서 조관빈이 평안감사로 부임하였는데 신생은 그와 인척간이라 인사차 평양에 와 있어 미처 그 소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산 고을사또는 여인이 이유 없이 칼을 빼들고 사람을 마구 찍었다는 보고를 평안감사에게 올렸고 평안감사가 이 일을 신생에게 의논하였는데 마침 운산 고을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신생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려주었지요. 신생이 이를 듣고 노하여 이를 평안감사에게 고하자 평안감사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운산골원은 이렇게 거짓으로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평안감사는 운산고을원을 즉시 파직시키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이 일을 임금에게까지 보고하였지요. 그리고 여인의 당숙 부자를 잡아들여 곤장을 매우 친 뒤 외진섬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신생은 그제야 가마를 보내 여인과 함께 한양으로 가 아현에서 살았는데 몇 해 뒤 인천의 옛집으로 돌아가 집안을 잘 다스리며 부유한 노후를 보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